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12주 1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선물을 이용한 위험 전가 이 부분 이야기를 하다가 증명을 못하고 끝을 냈었죠. 자, 선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대로 뭔가 이제 그 살 게 있는 사람, 살 게 있는 투자자 A 같은 경우에 뭔가 살 예정, 미래 라지티 시점에 뭔가 살 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미래 가격인 S 라지티가 어떤 값이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선물 계약을 맺어가지고 선물 매수를 해버리면, 그죠? 살 계약을 맺어버리면 FT라는 계약상에 이제 정해지는 값을 가지고 미래의 거래의 가격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물 그 매수를 해버리면 뭔가 살 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 선물 매도할 사람이 있어야 이제 선물 매수 어 계약을 해가지고 이러한 위험을 제거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매수하게 되겠죠. 그럼 매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기초자산을 다시 선물을 매도하게 되겠죠. 투자자 B 같은 경우에, 그죠? 반대쪽에 있는 사람 선물을 매도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은 기초자산을 들고 있지 않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을 들고 있지 않는 경우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기초자산을 사서 FT라는 가격에 이 투자자 A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팔 계약을 맺은 거잖아. 투자자 B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S 라지티라는 금액을 주고 기초자산을 사야지. 그래서 고정된 가격인 FT라는 가격에 이 투자자 A한테 파는 거잖아. 그래서 S 라지티라는 가격, 불확실한 가격에 기초자산을 사야 되는 그 위험을 투자자 B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 A가 원래 이 선물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자산을 S 라지티라는 불확실한 값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그 S 라지티 값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에 직면해 있는 거였는데, 요 선물 계약을 맺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물 매수를 한 투자자 A는 확실한 가격에 살 수가 있지. 계약 가격인 FT라는 확실한 가격에 기초자산을 사도록 계약을 맺은 거고, 투자자 B는 그 계약 상대편으로서 기초자산을 팔 계약을 맺은 거지. 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라지티 시점에 가서 S 라지티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기초자산을 시장에서 사온 다음에 그거를 투자자 A한테 FT라는 확정된 가격을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S 라지티라는 불확실한 값에 기초자산을 사야 된다는 그러한 그 위험이 투자자 B한테로 넘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선물 매수에 의한 위험 전가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선물 매도에 의한 위험 전가는 뭔가 이 투자자 C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들고 있어,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는데 그거를 미래 라지티 시점에 팔아야 되는데 팔 때 가격이 얼마일지 몰라. 그래서 S 라지티 값이 불확실하다는 그러한 가격 변동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요거를 이제 선물 매도를 해버리면 기초 자산을 FT라는 가격에 팔 계약을 맺은 거잖아. 그러면 계약 상대편은 기초 자산을 살 계약을 맺어줘야 이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선물 매수를 하게 된다고, 투자자 D가. 그래서 투자자 D 입장에서는 이 기초자산을 투자자 C로부터 매입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FT라는 확정된 가격에, 그죠? 매수를 한 다음에 시장에 SRT라는 가격을 받고 내다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 가격이 얼마일지 모른다는 거지, 그죠? SRT라는 가격이 얼마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애초에 이 투자자 C가 불확실한 SRT라는 가격에 기초자산을 팔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 선물 매도 계약을 맺어버리면 투자자 D가 이 SRT라는 불확실한 값에 기초자산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C가 갖고 있던 그러한 위험이 투자자 D에게로 전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살 게 있는 사람은 그 위험,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제거를 하려면 살 계약을 맺으면 되고 선물 매수를 하면 되고, 뭔가 팔 게 있는 사람은 그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팔 계약, 선물 매도를 하면 된다. 그게 이제 기본이 되겠고, 그러한 거래를 통해서 위험이 전가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증명을 하면 지금 했던 말을 그냥 풀어서 적은 거야, 그죠? T 시점 현재 어떤 자산을 미래 시점에 사들일 예정인 투자자 A 입장에서는
라지 t 시점에 이 자산의 가격 S 라지 t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S 라지 t에 대한 불확실성, 즉 가격 변동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에 투자자 A가 이 자산을 만기 라지 t 시점에 선물 가격 FT로, FT라는 거는 T 시점에 정한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적용되는 거는 만기 라지 t 시점에 이 계약에 따라서 기초자산을 사고 팔 때 적용하는 가격이 이 FT죠. 그래서 FT는 계약 맺는 T 시점에 결정된 값이라고 해서 FT라고 붙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만기에 기초자산을 거래할 때, 라지 t 시점에 기초자산을 거래할 때 계약상 적용되는 가격이 이 FT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만기 라지 t 시점에 선물 가격 FT로 투자자 B로부터 매수할 그 선물 계약을 맺어버리면 라지 t 시점에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확정된 FT 값에 기초자산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가격 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게 되는데 이때 이 계약의 반대편에 있는 투자자 B 입장에서는 라지 t 시점에 가서 그죠?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장 가격 S 라지 t의 기초자산을 매수한 후에 투자자 A한테 확정된 선물 가격 FT로 매도할 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선물 계약을 맺지 않았었더라면 불확실한 S 라지 t라는 가격의 기초자산을 살 예정인 사람은 투자자 A였지. 근데 이러한 선물 계약을 맺음으로써 투자자 B가 이번에는 S 라지 t라는 불확실한 값의 기초자산을 사야 될 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A가 떠안고 있던 S 라지 t에 대한 불확실성을 투자자 B가 대신 떠맡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선물을 매개로 해서 투자자 A의 위험이 투자자 B에게로 전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뭔가 기초자산을 들고 있어. 투자자 C는 기초자산을 들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팔아야 되는데 라지 t 시점에 팔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S 라지 t 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 미래의 기초자산의 가격인 S 라지 t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S 라지 t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어요. 가격 변동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그래서 투자자 C가 투자자 D와 선물 계약을 맺는데 어떤 계약을 맺냐면 이 자산을 만기 라지 t 시점에 선물 가격 FT로, FT는 계약 맺는 스몰 t 시점에 정해진 가격이지만 실제로 이게 적용되는 시점은 만기 라지 t 시점에 실제로 이 계약에 따라서 기초자산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 FT예요. 그래서 계약 가격, 선물 가격 FT로 투자자 D에게 매도할 선물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만기에 S 라지 t 값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이 투자자 C는 확정된 FT라는 계약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팔 수가 있지. 따라서 가격 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형태가 된다고. 근데 투자자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투자자 D 같은 경우에는 이 라지 T가 돼가지고 FT라는 가격을 주고 기초자산을 투자자 C로부터 사오게 되겠죠.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돼서 그거를 현금화 시키려면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겠지. 그래서 S 라지 T라는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 D 입장에서는 FT라는 확정된 가격에 사서 S 라지 T라는 불확실한 시장 가격에 매도할 예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 계약이 아니었더라면 투자자 C가 S 라지 t라는 불확실한 값에 기초자산을 매도할 예정이었는데 요 계약을 맺었더니 투자자 C는 불확실성이 없어졌고 투자자 D가 S 라지 t라는 불확실한 가격에 기초자산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팔 예정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투자자 C가 갖고 있던 가격 변동 위험이 투자자 D에게로 요 계약을 통해서 선물 계약을 통해서 이전됐다, 전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투자자 C의 위험이 투자자 D에게로 선물을 통해서 전가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위험 전가의 매개가 되는 기능이 모든 파생 상품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물에 대해서 봤지만 이 옵션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든 파생 상품의 공통적인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이 바로 위험 전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투자자 B와 투자자 D는 그러면 왜 이러한 위험을 떠안느냐 하면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위험을 떠안고 고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거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자산을 지금 뭐지? 팔아줘야 될 상황이죠. 기초자산을 팔 계약을 맺은 거잖아. 그래서 S 라지 T라는 불확실한 가격에 사가지고 F 스몰 T라는 그죠? 그 확실한 가격에 팔 예정이잖아. 그죠? 투자자 B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한 거지. 선물 매도. 투자자 A는 살 게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투자자 B는 팔 계약을 맺은 거지. 그래서 시장 가격 S 라지 T라는 불확실한 시장 가격을 주고 기초자산을 산 다음에 F 스몰 T라는 확정된 가격으로 투자자 A한테 팔 계약을 맺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러한 그 투자를 하느냐 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야. S 라지 T 값이 FT보다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본인의 예상대로 예상이 맞아가지고 S 라지 T 값이 FT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헐값에 시장에서 사가지고 FT라는 높은 가격에 투자자 A한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는 거지. 다만 이거는 본인의 노림수고, 그죠? 예상이 빗나가가지고 시장 가격이 FT보다 S 라지 T 값이 FT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비싼 가격에 시장에서 사가지고 싼 값에 투자자 A한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게 이 투자자가 떠안는 위험이지. 그래서 고위험을 부담하지만 그래도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 있죠. 그죠? S 라지 T가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본인의 예상이 맞으면 대박 치지만 빗나가면 쪽박 치게 되는 거죠. 근데 투자금이 있습니까? 없죠. 종이 쪼가리 써가지고 계약한 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초기 투자금 없이 예상만 맞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예상이 빗나가면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투기꾼이라 그래요. 투기꾼. 고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고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거래, 그걸 투기 거래라고 하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자, 투자자 D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투자자 C가 D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투자자 C는 뭔가를 들고 있어가지고 팔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자 D는 살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기초자산을 FT라는 확정된 가격에 투자자 C로부터 사가지고 시장 가격인 S 라지 T로 팔 예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이 기초자산의 가격 S 라지 T가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FT보다 더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해서 선물 매수 계약을 맺어준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의 예상이 맞으면 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FT라는 확정된 헐값에 기초자산을 사가지고 시장에다가 비싼 S 라지 T 값에 팔아서 떼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예상이 빗나가 가지고 S 라지 T 값이 떨어져 버리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죠? 비싼 값에 투자자 C로부터 기초자산을 사들인다. 비싼 확정된 값에 사가지고 헐값에 시장에 이제 매물을 내놔야 되니까 그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투자자 D가 갖고 있는 위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보장이 돼 있다기보다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한 기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투자자 D도 미천은 없지. 투자 금액은 들어가는 거 없지. 종이 쪼가리에 그냥 사인했을 뿐이잖아. 내가 인수하겠어. 내가 사겠어. FT라는 가격에 사겠어라고 종이 사인한 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미천 없이 투자를 해가지고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투자자 B하고 투자자 D 둘 다 그죠? 수익률 기준으로 하면 그죠? 초기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0이라고 밑에 분모에 들어간 초기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죠? 0이라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0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죠? 어떤 상수라고 해봐. 그러니까 어떤 변수라고 해봐. 변수인데 그게 아주 0에 가까운 어떤 값이다. 0은 아니고 그죠? 0에 가까운 값이라고 보면 수익률이 잘 되면 플러스 무한대고 잘못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그죠? 그렇잖아. 아주 작은 어떤 금액이라고 해봐요. 0에 가까운 1원 뭐 이렇게 봐. 1원. 그죠? 계약서를 이렇게 쓰면서 내가 뭐 계약서 쓰는데 1원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1원 투자해가지고 투자를 한 거라고 해봐요. 원래 이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가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1원이라고 하면 1원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엄청난 돈을 버는 거고 그죠? 못 되면은 쪽박 차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익률 기준으로 하면 이제 예상이 맞으면 플러스 무한대의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가 된다고 수익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플러스 무한대에 가까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떠안는 거예요. 이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써놨어. 여기 라지 T 시점에 S라이트가 폭락할 경우에 투자자 B는 시장에서 매우 낮은 시장 가격에 기초자산을 매수해서 투자자 A에게로 확정된 FT에 매도하게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라지 T 시점에 ST가 폭등할 경우에 투자자 D는 C로부터 확정된 FT라는 가격에 기초자산을 매수한 후에 매우 높은 S라이트라는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큰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각자 이제 큰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큰 수익을 실현할 기회도 동시에 갖게 되는 건데, 당연하게도 그죠? 이게 빗나가게 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그러한 큰 위험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다시. 자, 위험 전가 기능이 모든 파생 상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뭔가 살 게 있는 사람은 미래에 얼마의 가격에 사게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살 계약, 선물 매수를 해버리면 그러한 위험이 계약 상대편한테로 전가되게 된다. 뭔가 팔 게 있는 사람은 팔 계약을 맺으면 된다. 즉 선물 매도를 해버리면, 이 선물 매도를 하기 이전에는 얼마에 팔지 모르는 불확실한 S라지T라는 불확실한 값에 팔아야 될 예정이었는데, 요거를 선물 매도를 해버리면 계약 가격인 FT라는 확정된 금액에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선물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위험을 계약 상대편한테 떠넘길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증명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먼저 어떤 자산을 미래 라지T 시점에 매수할 예정인 투자자 A 입장에서는 미래에 이걸 얼마에 사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래의 가격 S라지T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즉 가격 변동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투자자 A가 투자자 B로부터 FT라는 계약 가격에,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확정된 가격에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사는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된 FT의 가격에 기초자산을 사게 되기 때문에 미래 가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미래의 가격 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투자자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FT라는 확정된 가격에 투자자 A한테 기초자산을 넘기기 위해서는 라지T 시점에 S라지T라는 시장 가격의 기초자산을 사야 되겠죠. 사서 그거를 투자자 A한테 FT라는 확정된 가격에 매도할 예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투자자 B가 이 경우에는 불확실한 S라지T라는 시장 가격의 기초자산을 살 예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투자자 A가 원래는 S라지T라는 불확실한 가격에 살 예정이었는데, 이 선물 계약을 통해서 투자자 B가 기초자산을 S라지T라는 불확실한 가격에 살 예정이 돼서 투자자 A가 떠안고 있던 위험이 투자자 B한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살 게 있는 사람은 살 계약을 맺으면 계약 거래 상대편한테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위험을 떠넘길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뭔가 이미 자산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라지T 시점에 팔 예정이야. 팔 예정인데 이 사람은 얼마에 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S라지T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에 팔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투자자 C가, 이 투자자가 투자자 C예요. 투자자 C가 투자자 D와 선도 계약, 선물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냐면, 투자자 C가 투자자 D에게로 선물 가격 FT로 라지T 시점에 이 자산을 팔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투자자 C 입장에서는 FT라는 계약 가격에 기초자산을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미래에 이 기초자산의 가격 S라이트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확정된 FT라는 계약 가격에 팔게 되죠. 그래서 가격 변동 위험을 원천 제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투자자 D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 투자자 C로부터 이 자산을 FT라는 확정된 가격에 산 다음에 요거를 시장에 매각해서 돈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불확실한 시장 가격 S라지T에 매도할 예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투자자 C가 이 계약이 아니었더라면
불확실한 S라지티의 이 자산을 팔 예정이었는데 이제 이 계약을 맺고 났더니 투자자 D가 이번에는 이 투자자 C로부터 인수한 S라지티 기초자산을 불확실한 S라지티라는 값에 팔 예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C가 떠안고 있던 위험이 투자자 D에게로 전가됐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뭔가 팔 게 있는 사람은 팔 계약을 맺어서 그 위험을 상대편한테로 전가할 수가 있다. 즉 뭔가 팔 게 있는 사람은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이 본인이 떠안고 있던 위험을 상대편한테로 떠넘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 B하고 투자자 D는 왜 이렇게 위험을 떠안느냐 하면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큰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노리고 이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투자자 A가 이제 살 계약을 맺었으니까 투자자 B는 투자자 A한테 팔아야 되는데 사서 파는 거지. 시장에서 사가지고 파는 거예요. 파는 건데 S라지티라는 불확실한 가격에 사게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이걸 이제 이런 계약을 맺었냐 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 폭락할 거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S라이트가 폭락할 경우에 투자자 B는 시장에서 아주 낮은 S라이트라는 가격의 기초자산을 매수한 후에 요거를 확정된 선물 가격 FT에 매도하게 돼서 그만큼의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투자자가 갖는 위험인 거지. 그래서 고위험을 부담하고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러한 거래를 하는 투기꾼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자 D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C로부터 FT라는 가격의 기초자산을 인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시장 가격에 매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장 가격이 오른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S라지티가 오르게 되면 S라지티가 FT보다 오르게 되면 그러면 FT라는 고정된 가격의 기초자산을 투자자 C로부터 매수한 다음에 요거를 비싼 시장 가격 S라지티에 매도하게 돼서 이익을 보겠다는 거지. 근데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겠죠. 시장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FT에 사가지고 헐값에 매각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이 맞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투자자 B나 투자자 D는 초기 투자금이 없어. 초기 투자금이 없이 그냥 종이에 사인만 했을 뿐인데 예상이 맞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예상이 빗나가면 쪽박을 찰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위험을 부담하고 예상이 맞기를 바라고 이러한 거래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거래의 종류를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파생 상품을 이용한 거래는 크게 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투기, 해칭, 차익 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선물 선도뿐만 아니라 모든 파생 상품의 공통된 정의야. 자, 투기라는 건 방금 이야기했던 그 투자자들처럼 영어로는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큰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거래를 투기,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런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투기꾼, 스페큘레이터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해칭. 요거는 보유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거래를 해칭이라고 하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해저라고 한다. 해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선물 거래를 통해 가지고 뭐 뭘 살 예정인 사람은 선물 살 계약을 맺고 그죠? 선물 매수를 하고 뭔가 팔 게 있는 사람은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팔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거래, 그거를 해칭이라고 하고 해칭 거래 혹은 해칭이라고 하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해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A와 투자자 C는 해저고 해칭 거래를 하는 해저고 투자자 B와 투자자 D는 투기꾼이야, 투기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거래를 투기 거래라고 불러요. 투기 거래. 그래서 이 선물 선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파생 상품은 그죠? 해저가 투기꾼에게로 위험을 전가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해저가 투기꾼에게로 위험을 전가하는 수단이 바로 파생 상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해지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혹은 뭐 동사로 울타리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야생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뭐 초기에 그죠? 옛날 지금은 뭐 야생 동물이 다 멸종해가지고
도심에서 야생 동물을 보기가 힘들지. 뭐 학교 캠퍼스에서는 볼 수 있어. 우리 학교에 멧돼지 나오는 거 알아요? 멧돼지 출연하는 거 알아? 멧돼지 캠퍼스 멧돼지 내려와, 그죠? 뭐 새벽에 이럴 때 보면 멧돼지가 이렇게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있고, 간혹 그 신문 기사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뭐 영남대 경상 캠퍼스에서 멧돼지 출연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고. 옛날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 밥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그 본관 옆에 이렇게 쭉 해서 거기가 저 예비군 연대 본부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저 빗물 빠지는 수로가 있잖아요. 수로에 뱀이 기어가. 뱀새끼가 욕인가? 뱀 아기 뱀이 아기 뱀이 기어가요. 아기 뱀이 기어가. 많이 봤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학교는 이 환경이 그 친환경적인 캠퍼스를 갖고 있어서 캠퍼스에 멧돼지가 나오거나 뭐 고라니 뭐 이런 것도 뭐 본 적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뱀도 봤어. 뱀도 나도 뱀도 봤고 해서 야생 동물이 나타나지만 도심에 대구 시내, 그죠? 대구 시내에 야생 동물이 나타나진 않죠. 대구 시내에 나타날 수 있는 동물 그래봐야 쥐는 간혹 동성로 이렇게 내 운동하다 이렇게 돌다 보면 쓰레기 이렇게 쌓여 있는데 쥐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쥐는 간혹 보이고 바퀴벌레는 굉장히 많죠. 바퀴벌레는 많지. 근데 어쨌든 옛날 같으면, 그죠? 야생동물로부터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을 보호해야 된다. 야생동물이 엄청난 위험이지, 그죠? 위험이지. 불나고 뭐 홍수 나고 이런 것도 위험이지만 야생동물이 엄청난 위험 요인이죠, 그죠? 근데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치지. 우리 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면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 혹은 도둑놈이, 혹은 외부의 적이, 다른 부족이 쳐들어올 걸 예상을 해가지고 울타리를 치잖아. 그죠?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게 해칭이거든? 해칭. 해지의 동사형, 그죠? 울타리 치다. 울타리 치기 이런 뜻이야. 해칭이라는 게. 그래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거래를 해칭, 울타리 치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영어권 사람들은 되게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죠? 울타리 치기 할까? 이러면 되지. 위험을 줄이는 거래를 할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쓰는 거지. 저 위험한데 우리 울타리 칠까? 뭐 이런 그 의미로 해칭이라고 부르는 거야. 했죠. 울타리 치는 사람. 즉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그런 사람을 했죠. 울타리 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거래를 해칭이라고 하는 게 해치라는 저 동사 자체가 울타리 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의미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거래를 해칭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해저라고 부르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차익 거래라는 게 있어. arbitrage trade.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어떤 책은 찾아보면 그 오래된 책이나 아니면 책 자체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걸 쓴 저자가 좀 연세가 있으신 교수입니다. 그러면은 차익 거래를 재정 거래라고 써놓은 책들도 있어요. 재정 거래. 근데 그 일본식 표현이에요. 재정 거래는. 우리말로는 차익 거래라고 그래. 차익 거래. arbitrage trade. 요거는 꿈의 거래야. 위험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 그거를 차익 거래라고 그래. 여기서 이제 수익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profit이라고 적혀 있죠. 수익 해놔놓고 profit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수익을 앞에서 그 효율적 시장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다뤘던 그 수익은 return이라고 돼 있어. return. 똑같은 말. return이나 profit이나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로는 둘 다 수익인데 이거를 이제 그 영어 용어에서는 profit 혹은 return이라고 다르게 쓰는데 결국 같은 말이야. 그래서 만기를 maturity라고 하기도 하고 expiration 이렇게 다양하게 쓰잖아요. 쓰는 것처럼 뭐 제로 쿠폰 본드라고 그 무이표채를 zero 쿠폰 본드라고 했다가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했다가 다른 용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듯이 이 profit이나 return이나 똑같은 말인데, 하여튼 이 파생 상품을 다룰 때는 보통 profit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주식과 채권을 다룰 때는 return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개념은 똑같아. 근데 이 수익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그 리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거래와 관련된 현금 흐름의 총합이야. 어떤 거래와 관련된 현금 흐름의 총합을 수익, profit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그다음에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돈도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위험을 떠안는 것도 없는데 확실하게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거래를 차익 거래, arbitrage trade라고 하고 그때 그렇게 얻은 확실한 양의 수익을 차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arbitrage profit이라고 하고 이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차익 거래자, arbitrage라고 한다. arbitrage를 표현하는 방식은 그 표기하는 스펠링이 두 개가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arbitrage 뒤에 그냥 r만 붙이는 경우가 있고 ur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두 개가 있어. 저것도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혼용을 해서 써요. 왜 꺼졌지? 나와라 얼굴. 이게 연결 상태가 안 좋은가 봐. 한 번씩 꺼졌다 다시 연결되고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죠? 파생 상품을 이용한 거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영화가 등장하는데, 이게 투기를 실제로 영화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선물을 이용한 투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가 이 Trading Places라는 영화예요. 우리 말로 이제 번역된 제목은 대역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대역전 검색을 해보면 이 영화가 아니라 배우 이정재 맞나? 이정재가 주연한 최근 이제 한국 영화가 대역전 나오는데 그 영화 아니고 1983년인가 하여튼 되게 오래된 영화고 코미디 영화. 여기 보면 이제 에디 머피가 나오죠. 댄 에크로이드 저 사람은 여러분은 저 얼굴을 알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고스트버스터즈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거든. 고스트버스터즈도 85년 84년 하여튼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옛날 배우인데 옛날 코미디 배우고 에디 머피는 여러분이 알 수 있으려나. 에디 머피도 이제 흑인 그 코미디언인데 영화 자체가 코미디고 여기 보면은 Trading Places 돼 있고 밑에 이제 제목 밑에 보면 Some Very Funny Busines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코미디 영화고 왕자와 거지의 현대판이야. 그러니까 이 흑인인 이 에디 머피는 원래 거지. 홈리스고 이 댄 에크로이드는 백인은 되게 부자야.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선물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굉장히 잘 나가는 엘리트 부자라고요. 부자인데 여기 이제 옆에 있는 그 다른 포스터에 보면 그죠? 빨간색으로 트레이딩 플레이스 돼 있는 여기 보면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죠? 에디 머피는 흑인은 원래는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데 거울을 보니까 이제 말끔한 신사복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이 댄 에크로이드는 그냥 거울 밖에서는 말끔한 모습인데 거울 안에 보니까 이제 거지 모습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 저쪽 이제 담 넘어서 저 칸막이 안에서 밖으로 내다보고 있는 저 두 사람이 공동 창업주인가 그 회사의 하여튼 주인들인데 그 회장들인데 회장 부회장인가 뭐 공동 회장인가 막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기를 되게 좋아해. 내기를 좋아해가지고 형제인지 뭐 그냥 단순 동업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 지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둘이 내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유전자다, 환경이다 이걸 놓고 내기를 해요. 내기를 해가지고 뭔 짓을 하냐면 얘네 둘을 바꿔. 얘네 둘의 위치를 바꾼다고요. 그래서 강제로 바꿔. 뭐 여러 가지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래서 원래 부자인 사람을 거지처럼 만들고 이 사람의 재산을 전부 거지한테 다 줘 합법적으로. 그래서 뭐 주변 인물들을 이제 다 뭐 매수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 뭐 그러니까 집사가 있을 정도로 되게 부자야. 대저택에 사는 부자인데 그 집사하고 뭐 일하는 사람들 다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 모른 척해. 이 원래 부자를 전혀 못 알아보는 척 하도록 시키고 이 거지를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둘이 위치를 완전히 바꿔버려. 바꿨을 때 만약에 유전자가 사람의 능력과 뭐 인생을 결정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세를 바꾸더라도 이 백인이 그죠 원래 부자였던 이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거지가 됐더라도 다시 뭔가 재기해가지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거지는 부자 자리에 앉혀놔도 잘 못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원래부터 유전자가 안 좋아서 거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 자리에 앉혀놔도 뭐 제대로 부자 노릇을 못해야 정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환경이 중요하다는 쪽에서 봤을 때는, 그죠? 거지를 여기다가 앉혀놔 놓으면 거지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부자 노릇을 잘할 것이다. 투자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고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거지가 돼버리면 그 환경에서는 뭘 하더라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사람 그냥 계속 거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굉장히 잔인한 내기죠.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이제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야. 근데 그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두 사람들이 막 에디 머피는 잘 살지. 그래서 흑인은 이제 부자가 되고 나가지고 부자 노릇을 잘 하고 거기 적응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줘요. 선물 회사에서 이제 간부로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막 해가지고 능력을 막 발휘를 하고 댄 에크로이드는 거지 생활하면서 계속 이제 막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쪽이 이기거든요. 이기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1달러 걸었나? 하여튼 그 돈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내기를 끝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그러면 다시 얘네들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에디 머피가 화장실에서 듣거든. 들어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백인 거지한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얘네 둘이 사실 한 명 더 있거든. 여기 보면은 그 거리의 여자 뭐라고 해야 되나? 매춘부가 나오는데 그 매춘부도 이 사건에 개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개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거지가 된 이 백인을 도와주거든요. 매춘부인데. 그래서 도와주고 하면서 하여튼 이 세 명이 그 내막을 알고 나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시켰다라는 사실을 알고 골탕을 먹여. 세 명이 작당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두 명이 그 상품 선물 거래, 오렌지인가 하여튼 과일의 선물을 거래를 이제 크게 하는 이제 큰 손이었는데, 큰 그 업자였는데, 그죠? 선물 거래, 그러니까 선물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액의 부를, 쥐게 된 원인이 그 내부자 거래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몰래 입수를 해가지고, 그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선물 투자하고 한 거였는데, 이 세 명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내부 정보를 거꾸로 줘요. 거꾸로 줘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요. 선물 거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세 명은 저 사람들하고 정반대 거래를 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그러한 형태의 그 선물을 이용한 투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죠? 투기를 잘못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죠? 요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빗나가게 되면 어떻게 패가망신하는가. 저 두 명의 거부가 완전히 쫄딱 망해요. 단 하루의 거래로, 그죠? 하루도 아니야. 단 몇 시간의 거래로. 그리고 이 세 명은 저 사람들이 잃는 돈만큼 따가지고 엄청난 부를 획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날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 세 명이서 떵떵거리면서 부를 나눠서, 그죠? 생활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끝날게. 영화를 다 이야기를 해버렸네. 스포일을 해버렸는데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마지막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보면 80년대 초반에 이 상품 선물 시장, 시카고였던 것 같아요. 시카고의 상품 선물 시장, 지금도 상품 선물 시장이 있는데 상품 선물 시장에 80년대 초반에 거래 모습이 나와가지고 전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옛날에 선물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서 있는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 이렇게 막 손으로 외치고 이렇게 경매하듯이 막 이렇게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실제로 그 시장에서 찍었고, 그죠?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찍었고, 실제로 그 거래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볼만하고,
그 앞에는 그냥 뭐 코미디야. 계속 코미디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보면 좀 억지 웃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춘부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트루라이즈라고 봤는지 모르겠네. 트루라이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인데 아주 젊었을 때 모습인데 쓸데없이 계속 누드가 나와. 쓸데없이 계속 누드가 나와.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남학생들이 갑자기 혹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저 누드는 저런 누드 장면을 왜 나오지 싶은 쓸데없는 누드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뭐 호기심이 생기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오래된 영화여가지고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나도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도 없는 것 같고 그 구글에서 구글 플레이 뭐 이런 데서 영화 이제 결제해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도 없고 그 올레 TV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떠 있어가지고 봤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 지금은 잘 모르겠고 요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 찾아봐. 뭐 꼭 안 봐도 되는데 이게 이제 선물을 이용한 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잘 맞췄을 경우에는 얼마나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기를 했던 저 할아버지들 두 명은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잘못된 선물 투기를 했다가 패가망신을 하게 되고 평생 일군 건 다 잃어요. 다 잃어버리고 요 세 명은 그 저 할아버지들 손에 농락당했던 이 두 명을 포함해서 요쪽 세 명은 반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 투기를 통해서 떼돈을 버는 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거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싶은 사람 80년대 초반에 그런 옛날 거래는 어떻게 일어났었나 뭐 이런 거를 보려면 요 영화 한 번쯤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야 미국 영화도 옛날에는 저 정도밖에 못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나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B하고 투자자 D 앞에 이제 그 증명하면서 나왔던 투자자 B와 투자자 D는 투기꾼이고 투자자 A와 투자자 C는 해저다. 투자자 A와 투자자 C가 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그 전가하는 그 위험을 투자자 B와 투자자 D가 떠안는 대신에 고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투기 거래를 한 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물론 그 해저들 둘이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투자자 A는 뭔가 사고 싶은 사람이고 투자자 C는 팔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가 만날 수도 있어. 얘네 둘이가 만날 수도 있다고. 투자자 A하고 투자자 C가 선물 매매 계약을 맺어버리면 양쪽 당사자 간에 그 해저들끼리 만나서 그죠? 위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쇄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야. 그러면 이제 투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거죠. 투기꾼이 많으면 투기꾼이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죠? 투기를 잘못했다가 망하게 되면 이게 크게 되면 이제 금융 위기 같은 걸로 번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대규모 금융기관이 투기를 했다고 해봐요. 했는데 그 투기가 실패하면 이 금융기관이 망하면 이 금융기관하고 거래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왜? 뭔가 투자금을 맡겨놨는데 이 회사가 망하고 없어지니까, 그죠? 그러면 연쇄 도산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금융위기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이제 그런 그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데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가 반드시 뭐 개인적으로 이제 패가망신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큰 그 투자자 자체가 좀 덩치가 크다라고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 A하고 투자자 C가 직접 거래를 하면은 해저 둘이 만나가지고 위험을 서로 상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 왜냐하면 A하고 C가 물건을 사고 팔고자 하는 시기가 반드시 같다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사고 팔려고 하는 수량도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뭐 석유라고 해봅시다. A가 현대자동차고 C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아람코라고 해봅시다. 세계 최대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기업이 사우디의 아람코야. 석유 회사. 미국에 있는 애플이나 뭐 이런 데보다 월등하게 커. 시가총액 기준으로. 진짜 월등하게 커. 월등하게 크고 역사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라고. 근데 그 아람코가 만약에 3개월 후에 뭐 어떤 그 석유를 팔고 싶다. 투자자 C라고 해봐요. 그죠? 팔고 싶다. 근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그 물량을 다 살 수가 없지. 그죠? 엄청난 물량을 지금 투자자 C, 그죠? 아람코가 팔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는 자기가 필요한 물량이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석유를 사더라도 공장 돌리고 하는데 이제 석유가 필요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일단 수량이 안 맞고 투자자 C 입장에서는 3개월 후에 팔고 싶은데 투자자 A, 그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나는 3개월 후에는 아직 석유가 있어. 그래서 4개월 후에 사고 싶다. 이러면 이제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물건 자체가 다를 수도 있어. 그죠? 투자자 C는 사우디에서 생산된 원유를 팔고 싶은데 투자자 A는 텍사스산 중질유를 사고 싶다. 이러면 둘이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저 둘이가 만나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투기꾼들은 투자자 B나 투자자 D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별로 상관없거든. 그죠? 이게 뭐 3개월 후가 되든 뭐 4개월 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는 본인 예상대로 그죠? 그 기간 전후로 해가지고 본인 예상만 맞으면 되거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근데 물량 같은 경우에도 투기꾼이 많으면 투기꾼 개개인은 소화할 수 있는 이 계약 물량이 적을지 몰라도 그죠? 투자자 A 입장에서 여러 개의 동일한 계약을 이제 이런 투기꾼들하고 맺으면 그죠? 투기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물량을 소화시키기가 유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투기꾼이 많이 참여하는 시장일수록 해저도 쉽게 해칭을 할 수가 있어. 그죠? 투기꾼이 많은 시장일수록 해저도 쉽게 그 투기꾼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해칭을 할 수가 있고, 투기꾼이 하나도 없다고 치면 해저들끼리 서로 매칭을 해가지고 위험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해저들끼리 맞추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지. 조건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투기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칭도 쉬워져요. 그래서 투기를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투기 때문에 패가망신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봐서는 투기했다가 실패해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가계 부채가 상승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 여력도 줄어들게 되고 경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대규모 금융기관이 투기에 실패하게 되면 뭐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투기꾼들이 거래를 하다 보면 뭐 사고 팔고 뭐 투기꾼들 와가지고 많이 거래하고 뭐 이러다 보면 투기꾼이 진득하니 만기까지 기다리고 있겠어요.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팔고 나가고 다른 투기꾼이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가격이 많이 변하다 보면 가격 변동성이 더 커져가지고 위험성이 더 커지고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기를 원천 금지를 해버리면 해칭이 안 된다. 해칭이 안 돼. 근데 해저는 그러한 위험을 이제 투기꾼들한테 전가를 해버림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 생겨요. 저게 이제 기업이라고 해봐. 기업이라고 하면 뭔가 원료를 사거나 물건을 팔 때, 그죠? 원료를 사거나 물건을 팔 때 안정적인 해칭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료를 사들이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뭔가 물건을 팔 수 있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돈을 온전히 다 투자할 수가 있어. 만약에 이러한 이제 해칭 수단이 없다고 하면, 선물과 같은 해칭 수단이 없다고 하면 미래에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묶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변했을 때 손실을 그러니까 만약에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 돈이 더 있어야,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그 원료를 원하는 만큼 확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비적으로 뭔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예상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죠?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하지 않고 운영이 되려면 돈을 어느 정도 회사에 남겨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다 투자하지 못하고 그러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가지고 어떤 충당금 같은 걸 쌓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위험 관리 수단이 있다고 하면 그런 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경영 활동에 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해칭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해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투기가 잘 일어나 투기꾼이 많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던 비슷한 논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증권 시장의 발행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그죠? 유통 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죠? 공식적인 노름판이라고도 보통 비판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죠? 유통시장에서 아무리 거래를 많이 하더라도 그 돈이 증권의 발행자한테로 흘러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유통시장이 활성화돼 있어야 발행시장에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참여를 해가지고 발행시장을 통한 이 자본 조달이 용이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학기 초에 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투기꾼이 많고 투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어야 해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칭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자원 그 자금의 이용도 좀 더 효율적으로 충당금 같은 거 쌓지 않고 잘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의 경영 계획 같은 거 세울 때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죠? 지금의 딱 정한 가격으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경영 계획 같은 거를 잘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몇 월 며칠까지 얼마의 대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뭘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가격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 그럼 계획 자체 세우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이 해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을 얻으려면 투기가 잘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투기가 잘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파생 상품이 갖는 이제 경제적인 그 기능, 그러니까 순기능과 역기능 뭐 이런 거는 파생 금융 상품의 이해라는 과목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할 건데 하여튼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하여튼 투자자 B하고 투자자 D는 기본적으로 투기꾼이고 투자자 A와 투자자 C는 해저다. 해저고 해저끼리 서로 매칭이 돼가지고 거래를 할 가능성은 낮고 해저하고 투기꾼하고 매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기꾼이 많은 시장이어야 해저도 해칭을 잘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기하고 해칭은 우리가 앞에 그 증명 과정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차익 거래는 요 다음에 살펴볼 그 증명 과정에서 어떤 정리가 있어 정리에 대한 증명 과정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살펴보면 투기, 해칭, 차익 거래 요 크게 이제 파생 상품을 이용한 거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투기는 큰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거래를 투기,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투기꾼, 스페큘레이터라고 한다. 해칭은 보유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거래를 해칭이라고 하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해저라고 한다. 해지라는 게 울타리 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칭이라는 이야기는 울타리 치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죠? 울타리 친다라는 게 원래 그런 의미로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거래를 해칭이라고 부른다. 그다음 차익 거래, arbitrage trade라는 거는 추가적인 위험과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는 수익이라고 하면 profit, 수익이라고 하면 어떤 거래와 관련되는 현금 흐름의 총합을 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턴하고 같은 개념이다. 용어만 이제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영어로는 profit, return 두 개 다 쓰는데 파생 상품을 다룰 때는 보통 이제 profit이라는 말을 선호를 하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다룰 경우에는 return이라는 말을 쓰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를 차익 거래, arbitrage trade라고 하고 이때 얻은 확실한 그 양의 수익을 차익, arbitrage profit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러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차익 거래자, arbitrage라고 부른다. 차익 거래, arbitrage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요 영화 이야기를 했었고, 요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 선물을 이용한 투기로 패가망신하는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대성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증명 과정에서 했던 이제 투자자 B하고 투자자 D는 투기꾼이고 투자자 A와 투자자 C는 해저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해저하고 투기꾼이 서로 매칭이 된다. 그죠? 우리가 이제
아까 입도 선매 이야기할 때의 경우는 뭔가 그게 이제 투자자 A하고 투자자 C가 직접적으로 그 매칭이 된 케이스야. 그 입도 선매 같은 경우에 그죠? 농부 입장에서는 미래에 이제 이 쌀을 팔아야 되는데 팔 값이 얼마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선물 매도 계약을 맺은 거고 선도 매도 계약을 맺은 거고 그죠? 선물이라고 합시다. 선물 매도 계약을 맺은 거고 쌀 상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가을에 이 쌀을 사야 되는데 얼마에 사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선물 매수 계약을 맺은 거죠. 그죠? 그래서 두 해저 간에 이 선물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 위험을 제거하는 그러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계약 가격에 서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둘 다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경우. 근데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수량과 시기와 그다음 기초자산의 종류 같은 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이 해저들을 매칭시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투기꾼이 많으면 여러 투기꾼들과 거래를 해서 그 해저들이 해칭을 하게 돼요. 해칭을 하게 된다. 그래서 투기꾼들은 뭐 딱히 그 상품의 종류라던가 그다음에 그 매매 시기라던가 수량이라던가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돈만 벌면 되니까. 그래서 뭐 텍사스산 중질유든 아니면 사우디에서 나오는 석유든 간에 뭐 석유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선물 매수 계약을 맺게 되는 거겠지. 그죠? 그러면 지금 정한 가격으로 선물 매수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석유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판단되면 뭐 오른 가격에 그 선물 가격에 이 계약 상대편한테서 사가지고 그죠? 고정된 가격에 사가지고 비싼 그 시장 가격에 내다 팔게 되면 이익을 보게 되니까 그죠. 근데 그게 3개월 후든 4개월 후든지 간에 그거는 본인이 예상하기 나름이잖아. 난 3개월 후에는 올 것 같다. 4개월 후에도 계속 올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그죠. 3개월짜리든 4개월짜리든 간에 뭐 계약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 해저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러한 투기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량의 여러 계약을 맺어가지고 요 본인이 원하는 수량에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저끼리 만나기는 쉽지가 않지만 해저하고 투기꾼하고 매칭되기는 쉽다. 그래서 해칭을 어떤 시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선물 시장을 통해 가지고 해칭을 잘 하려면 그 시장에 투기꾼이 많을수록 해칭도 용이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증명 과정에서 그 위험 전가에 관한 그 증명 과정에서 우리가 그 투기와 해칭의 그 예를 이론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차익거래 예는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선도와 선물의 이제 가치평가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 선도 선물 계약을 맺을 때 그죠? 그 선물 가격 FT라는 게 계약서 상에 적는 가격이고 현재 시점에 계약 맺는 시점에 정해서 나중에 만기에 실제로 기초자산을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이야기죠. 요걸 어떻게 정하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정하는 공식이 있어. 그게 이거야, 이거. FT는 ST의 미래 가치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당시에 기초자산의 가격을 ST라고 했을 때, 그죠? 그 ST라는 금액의 미래 가치. 그러니까 파생 상품에서는 기본적으로 매 순간 이자 계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매 순간 이자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ST라는 금액의 라지 T 시점에서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STER 괄호 열고 라지 T 빼기 스몰 T지. 근데 라지 T 빼기 스몰 T를 보통 타우로 적거든. 선물 옵션 이야기를 할 때 타우로 적어요. 저 단 다음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버섯 같이 생긴 거. 저걸 타우라 그래. 타우. 그리스 문자로 T에 해당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위에 그죠? 위에다가 이렇게 꼬부랑하게 적고 그죠? 꼬부랑하게 여러 번째 하려면 이렇게 거꾸로 적어야 되겠구나. 꼬부랑하게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삐치는 그죠? 이렇게 버섯 같이 생긴 이렇게 적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 뭔가 뭐 페이지 같은 거 표시할 때 1페이지에서 2페이지 뭐 이런 거 할 때 중간에 줄표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꼬부랑하게 적고 이제 밑에 이제 수직으로 적는 저것도 그 I자 같은 거 이렇게 필기체로 흘려 적을 때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적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꼬부랑하게 해서 꼬부랑하게 밑으로 내려오는 저렇게 적는 저거를 타우라 그러거든. 타우. 그리스 문자 타우. 타우인데 저게 보통 이제 금융에서 나타낼 때 두 시점의 시점 차를 저렇게 나타내. 라지 T 빼기 스몰 T 저거를 이제 타우로 나타낸다고요. 그러면 FT는
ST 곱하기 2의 R 타우.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ST라는 그 금액의 미래 가치로 FT를 결정을 하게 된다고요. 결정을 하게 된다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저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뒤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무차익 거래 상태라는 거는 시장 균형 상태하고 같은 말이야. 시장 균형 상태하고 무차익 거래 상태하고 같은 말이야. 왜냐면 무차익 거래 상태라는 이야기는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고, 차익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FT하고 ST가 고평가되지도 않고 저평가되지도 않고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해. 적정 가격이 언제의 가격이라 그랬어요? 시장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이라 그랬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된 시장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이라 그랬죠. 그리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이제 적정 가격으로 평가된 어떤 그 값들은 고평가되지도 않고 저평가되지도 않은 그 값들은 외부의 어떤 충격이 없는 한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거나 뭐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한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장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이 바로 그러한 가격이죠. 외부에서 어떤 다른 충격이 있지 않는 한은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죠? 그런 게 시장 균형 상태의 가격이잖아.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의 가격이나 시장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이나 둘 다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는 가격이다라는 의미에서 무차익 거래 상태나 시장 균형 상태나 같은 의미라고, 같은 의미.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즉 시장 균형 상태에서 저러한 식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저값으로 계약서 상에 적는 거야. FT를 정할 때 만기에 기초자산을 매매하기로 한 그 계약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계약서 적는 그 시점에서의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을 관찰을 한 다음에 그 가격, 그 금액의 미래가치,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한다고 생각했을 때의 미래가치. 그래서 STER 타우로 이 FT 값을 결정을 하면 이게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결정되는 아주 합당한 값이다. 공정 가격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증명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해봅시다. 먼저 이게 성립하지 않아서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했다고 봅시다. 부등식이 성립했다는 이야기는, 그죠? 부등식이 이쪽으로 이렇게 성립했다는 이야기는 FT가 정상적인 공정 가격에 비해서 고평가되고 ST는 공정 가격에 비해서, 시장 균형 가격에 비해서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가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차익 거래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차익 거래를 구성할 수가 있다고. 자, 차익 거래라는 게 개념상, 그죠? 앞에서 개념을 설명을 했죠. 정의를 설명을 했지. 비용도 들지 않고 위험 부담도 없이 확실한 수익을 얻는 거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면, 그죠?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조건은 뭔가 고평가가 되고 뭔가 저평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떤 놈이 고평가되고 어떤 놈이 됐을 때 차익 거래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차익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은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아. 그리고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들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산이나 자금은 절대로 내 걸 들이지 않아요. 필요한 건 다 빌려서 해결을 해요. 그렇게 하면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성공적인 차익 거래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차익 거래는 시장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적정 가격에서 벗어나서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었을 때, 그죠?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고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되, 이러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과 자산은 절대로 내 걸 들이지 말고 필요한 건 다 빌려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차익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도 들지 않고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만약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등호가 성립했을 경우에는 FT가 고평가돼 있고 ST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등호가 성립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익 거래를 구성하는 원리에 따르면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아. 그래서 기초자산,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 고평가됐기 때문에 팔아요. 선물 매도 계약을 맺는다고. 즉 기초자산을 매도하는 선물 계약을 체결을 해.
그리고 현금 흐름은 없죠. 왜? 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그죠? 이 선물 거래는, 그죠? 계약만 맺는 거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야. 계약서만 쓰는 거예요. 그죠? 현금 흐름이 없어요. 현금 흐름이 없고. ST는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싸게 사야 되죠. 싸게 사야 되는데 내 돈을 들여서 사면 안 돼. 내 돈을 들여서 사면 안 되고 기초자산을 매수를 해서 하면 ST라는 현금 흐름이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S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요거를 내 돈을 들여서 사지 않는다는 거죠. 차입한 금액으로 기초자산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 거래를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돈을 빌려야 돼.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ST라는 금액을 빌려와서 그 금액으로 기초자산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금액을 차입을 할 때 ST라는 금액이 내 수중에 들어왔다가 이걸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때 마이너스 S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스몰 t 시점에서는 현금 흐름이 없어요. 지금 합치면 0이 되는 거죠. 라지 t 시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선물 지금 매도 계약을 맺었잖아. 즉 기초자산을 매도하는 선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계약에 따라서 기초자산을 매도를 하게 돼. 기초자산을 매도를 하게 되는데 뭘 매도를 하느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걸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마침 이 거래하는 중에 기초자산 생긴 게 있지. 그죠? 차입한 금액으로 기초자산 매수한 게 있죠. 스몰 t 시점에. 그죠? 이건 애초에 내가 갖고 있던 게 아니야. 거래 중에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애초에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팔 수가 있어. 그래서 선물 계약에 따라서 이 기초자산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돼요? 그 선물 계약에 따랐기 때문에 FT라는 이 계약 가격을 받고 기초자산을 팔게 되겠죠. 거래 상대편한테. 그죠? 그래서 FT라는 현금 흐름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고 기초자산은 내 수중을 떠나요. 그러고 나서 남은 게 뭐가 있나요? 돈 빌렸지. ST라는 금액만큼 빌렸지. 이거 갚아야 되겠지. 그래서 차입금에 대한 원리 합계를 상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ST의 미래 가치만큼 빠져나가게 된다. STER 타우만큼 내 수중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요 현금 흐름들을 모두 합친 게 수익이야. 그러니까 T 시점과 라지 T 시점에 걸쳐서 모든 현금 흐름을 다 합친 게 수익인데 T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은 합쳐가지고 0이 되죠. 그래서 라지 T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인 요거만 남게 되는데 요 값은 양수지. 그죠? 왜? 저 부등식에 의해서. FT가 STER 타우보다 더 크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FT-STER 타우라는 요 현금 흐름의 총합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러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돈 든 게 있습니까? 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돈 빌려가지고 했잖아. 내 돈 들어간 거 없지. 내 자산 들어간 거 있습니까? 없지. 그죠? 그리고 불확실한 거 있나요? 불확실한 거 하나도 없지. 그죠?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저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저런 경우에는 이익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잖아. 확실한 값으로서 양의 수익 FT-STER 타우라는 이러한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불확실성도 없지. 위험도 없지. 그죠? 그러니까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요때 얻은 요 확실한 양의 수익을 차익이라고 부른다. 차익. 수익이라는 글자가 차익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수익이 차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차익이 존재하는 한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이런 거래를 하겠지. 그죠? 이런 거래를 하겠지. 혹은 내가 계속 하겠지. 그죠? 알아차리고 있는 내가 계속 돈 빌려가지고 빌릴 수 있는 한도 내로 계속 빌려가지고 계속 이런 거래를 계속 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거래를 계속해서 하는 와중에 기초자산이 계속, 그러니까 선물이 계속 매도돼. 그러니까 선물 매도 계약을 맺었잖아. 그죠? 기초자산을 매도하는 선물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는 선물 매도를 하는 거잖아. 선물을 계속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선물의 공급이 늘겠지.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죠? 그렇잖아. 물건이 흔해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 수요 공급 법칙을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죠? 뭐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하고 만났는데 공급 곡선이 증가한다고 해보세요. 뭐 그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떨어져요.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그죠? 물건이 흔해지면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죠?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기초자산을 매도하는 선물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는 선물 매도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물 매도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선물 가격 FT가 떨어진다고. 가격이 싸져서.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계속 매수하겠죠. 그러면 기초자산에 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겠지. 그래서 ST 값은 오르게 된다. 그래서 고평가됐던 놈은 가격이 떨어지고 저평가됐던 놈은 가격이 올라서 결국 어떻게 돼요?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는 순간 차익이 사라지지. 그죠? 등식이 성립하면 FT 빼기 STER 타고가 0이 돼서 이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이라는 게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러한 거래를 아무도 안 하겠지. 그래서 더 이상 차익이 없는 차익 거래가 없는 상태, 즉 무차익 거래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저러한 식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러한 경우도 있다. 만약에 그죠? 이렇게 부등호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성립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FT가 저평가되고 ST가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익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고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과 자산은 전부 다 빌려서 처리를 하게 된다.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저평가된 선물을 사야죠. 싸게 사야지.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물 계약을 맺어요. 즉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한다는 거예요. 선물 매수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ST는 고평가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공매도 해야지. 비싸게 팔아야지.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내 걸 파는 게 아니라 빌려서 파는 거야. 공매도. 그래서 기초자산을 차입해서 공매도를 해요. 공매도를 하게 되면 내 수중에 얼마가 들어와요? ST라는 값이 들어오겠지. 빌려와가지고 팔면 판 그 대금만큼 내 수중에 들어오잖아. ST라는 금액이 들어오고 요거를 은행에다가 넣어놔. 공매도로 획득한 거래 대금을 예금을 해. 왜 예금을 해요? 왜? 시장이 이제 거래가 끝나려면 라지티 시점까지 가야 끝나는데 이거 현금으로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죠? 그래서 예금을 해. 예금을 하면 내 수중에서 ST라는 금액이 빠져나가. 그래서 마이너스 S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 현금 흐름을 다 합치면 0이 되죠. 0이 되고 라지 시점에서 보면 지금 스몰 t 시점에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물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그 계약대로 기초자산을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서 내가 공매도 하면서 이제 빌려왔잖아. 기초자산을. 그거를 갚아. 그죠? 그러니까 선물 계약에 따라서 기초자산을 매수를 한 다음에 얼마를 주고 FT를 주고, 그죠?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선물 계약에 FT라는 가격으로 매수하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F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계약에 따라서 기초자산을 거래 상대편한테로 매수를 한 다음에 그놈을 내가 공매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빌려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되갚는다. 그러고 나서 은행에 예금했던 금액을 찾으면 예금에 대한 원리 합계를 인출을 하게 되면 ST의 미래가치만큼 찾게 된다. STER 타우라는 금액을 찾게 되고 그러면 요 현금 흐름 T 시점부터 라지 T 시점에 걸쳐서 모든 현금 흐름을 다 합친 게 수익이 될 텐데 그 현금 흐름을 다 합치면 스몰 T 시점에서 현금 흐름은 0이고 라지 T 시점에서 현금 흐름만 남아서 STER 타우 마이너스 FT라는 금액이 될 텐데 요 값은 양수다. 왜? 시작할 때 증명 시작할 때에 저 부등식에 의해서 그죠?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돈 들어간 거 없죠. 내 자산 들어간 것도 없죠.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 하나도 없지.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익을 보고 이런 거 없잖아. 없고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었죠. STER 타우 마이너스 FT라는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차익 거래라고 하고 이때 얻은 요 수익은 차익이라고 부른다. 수익이 차익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러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있는 한 내가 혹은 다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거야. 그죠?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하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위험 부담 없이 계속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이러한 차익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선물은 계속 매수돼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물 계약은 뭐야? 선물 매수지. 매수를 계속 하다 보면 선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선물 가격은 올라간다. FT 값은 올라가게 되고 기초자산은 계속 공매도가 돼. 그래서 기초자산의 공급이 늘어서 기초자산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그죠? 수요가 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오르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공매도가 많아져서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면 그죠? 물량이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는 거지. 흔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저평가됐던 FT 값은 값이 오르게 되고 고평가됐던 값은 떨어지게 돼서 부등식이 결국 등식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그죠? 이러한 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게 되면 이 거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영원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차익 거래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가 되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는 저러한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래서 스텝 1에서의 부등식이든 아니면 스텝 2에서의 이러한 부등식이든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어떤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차익 거래를 통해서 결국 무차익 거래 상태가 되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저러한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요게 바로 차익 거래의 예가 되겠습니다. 차익 거래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익 거래는 현대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할 때는 사람이 손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거래 과정이 사람이 수기로, 그죠? 막 경매하듯이 막 거래하고 했던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냥 했었고, 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 거래는 기계가 해. 기계가. 프로그램, AI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나. 파이썬이라던가 뭐 C++이나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거를 미리 그 프로그램으로 짜놔 놓고 부등식이 이런 게 성립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거래를 하도록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을 걸어놔요. 그걸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대형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이런 걸 뭐 거의 다 하거든요. 왜냐면 뭐 저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 그죠? 땅 짚고 헤엄치기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대형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이런 거래를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하고,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그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 혹은 뭐 이 폰에서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요런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붙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파이썬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혀야 하는가는 그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 앱 혹은 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파이썬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많이들 돼 있거든요. 돼 있어서 개인도 할 수 있어. 개인도 할 수 있는데 큰 돈은 못 벌어. 왜냐면 대부분의 이 그 금융기관들이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 매매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딱 탐지가 되더라도 한 1, 2초 안에 2초까지도 안 가. 1초 미만 1초 미만의 순간에 이게 사라져요. 왜? 대규모로 막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를 해버리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그죠? 빈도도 엄청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순식간에 확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게 파생 상품이 갖는 이제 순기능 중에 하나가 이러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시장이 웬만하면 균형 상태에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도 이 파생 상품이 갖는 순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익 거래는 대부분의 경우에 프로그램 매매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람이 하는 거래가 아니라 기계가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1초 안에 이러한 시장 불균형 상태가 해소가 되고 시장이 균형 상태로 복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러한 차익 거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는 이야기고, 수요와 공급이 만난다는 이야기는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되고 생산자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그 상태가 시장 균형 상태죠. 그래서 그러한 그 균형 상태를 순간순간 1초 미만의 시간만 불균형 상태를 허용을 하고, 불균형 상태가 되더라도 바로바로 균형 상태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파생 상품. 우리의 요 경우에는 이제 선물이 되겠죠. 선물의 경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좋은 기능을 한다. 뭐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옵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